자, 서정, 시에 이어서 우리가 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객관식 문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서술형 문제도 있죠. 우리가 뭘 보고 서술형 문제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풀어서 길게 쓰는 거, 그걸 우리가 서술형 문제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서가 서사의 서를 뜻하는데 이건 서정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차이점이냐? 바로 사. 이 사건을 뜻하는 사가 여기서는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서사는 사건, 그러니까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 이걸 우리가 서사라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가 감정, 정서를 표현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소설은 왜 존재하느냐? 바로 이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야기, 사건을 전달하기 위해서죠. 문학의 갈래 중에서 사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갈래인 서사가 있고 그 대표 형태가 바로 소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서정, 시, 그 다음에 서사, 소설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통정리를 할 수 있겠죠. 서정과 서사를 여러분들 너무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요, 서정 갈래인 시, 그러니까 노래에서도 서사적인 성격, 이 짧은 이야기 같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사의 소설도 여러분들 소설 보면 사건만 주구장창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주인공들의 그런 내면, 정서적인 것도 나오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서사 갈래의 소설에서도 서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연하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플렉스죠? 유연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갈래, 장르 중에서 서정, 서사를 구분하는 걸 한번 해봤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요, 4쪽 밑에 있는 소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말과 글을 아름답게 가다듬어서 감동을 주기 위해 우리가 꾸며놓은 거, 가다듬어 놓은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문학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 문학에서 지금 우리가 소설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명칭부터 우리가 뜻을 한번 살펴보죠. 자, 소설의 한자를 보면은요, 작다는 뜻의 소, 그 다음에 말씀, 이야기를 뜻하는 설, 요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요즘 시쳇말로 썰푼다 라고 할 때 그 썰이에요. TV 프로그램 중에 썰전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이란 뜻은 이 하찮은 이야기, 작은 이야기라는 뜻이 돼요. 그럼 왜 이런 명칭이 붙었느냐?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이런 소설의 첫 시작은 단순하고 짤막한 그냥 진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뭐랑 비교가 됐느냐? 우리가 공자, 맹자 같은 이런 성인들, 이 대가들의 그런 말씀은 설이라고 불렀는데 그것만은 못한,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다 라고 해가지고 작은 말 또는 이 부스러기의 얄팍한 지식이다, 조잡한 글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소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잡설로 여겨졌던 거죠. 잡지란 말도 사실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설을 지은 작가들이 자기가 소설가라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이 고전소설은 지은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지금의 소설, 번듯한 이 소설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소설이 왜 소설인지 명칭까지 살펴봤고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설은 왜 쓴다? 바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공부할 때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6쪽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소설의 3요소입니다. 이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주제, 테마입니다. 테마. 참고로 소설의 3요소는 주제, 문체, 구성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주제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주제가 뭐냐? 이거는 너무 뻔하죠? 작가가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 그게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를 대놓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암시적으로 은근히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문학이나 노래에서 대놓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 나오면 그거 읽고 또는 보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문학 작품은 암시적으로 주제를 드러냅니다. 그 주제를 우리가 파악하거나 아니면은 개개인이 느껴야 되는 거죠. 자, 그 밑에는 주제를 대놓고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 문학이 정치나 사상의 도구로 쓰인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놨는데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소설의 주제는 대놓고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악하고 느끼게끔 제시된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우리가 흔히 접했던 소설의 주제, 고전소설에도 흔히 나오는 게 바로 권선징악이 있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이 권선징악, 요즘에도 흔히 나오는 주제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리고 주제에는 작가의 가치관이라든가 인생관, 세계관 같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내용이다, 이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소설의 3요소 두 번째는 바로 문체,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스타일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쵸? 이거는 작가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문장의 개성이나 특성을 우리가 이 문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옷 입는 스타일도 있듯이 글 쓰는 스타일이 있는 거죠. 작가마다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의 유형, 단어와 문장의 길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표현 기법의 취향 차이 등 그 작가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체를 통해서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다고도 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서술하는 문장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말하는데 보통 간결체나 만연체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이러한 문체 유형만 가지고서는 이 문체의 중요성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체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두긴 해야 되겠죠? 먼저 길이에 따라서 간결체와 만연체가 있어요. 간결체는 길이가 짧고 간단한 거, 만연체는 길고 복잡한 거. 그런데 이 둘이 항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느낌에 따라서 강건체와 우유체. 그래서 강건체는 주장이 강하고 뚜렷한 그런 문장이고요. 우유체는 이 명칭에서 느껴지죠? 부드러운 우유 같은 그런 느낌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건조체는 느낌이 딱딱해요. 그리고 화려체는 정말 화려한 수식과 꾸밈이 두드러지는 그런 문체를 얘기합니다. 어떤 문체를 쓰느냐에 따라서 작가가 이 작품 속 인물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드러나기도 해요. 소설 속 대상에 대해서 이 작가의 태도에 따라서 우호적이다, 긍정적이다, 동정적이다, 연민적이다, 공감적이다, 비판적이다, 냉소적이다, 풍자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작가가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면 긍정적이거나 우호적이거나 그런 친화적인 그런 태도, 어조를 쓰겠죠? 거기에 비해서 심리적 거리가 멀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친근감 없는 어조를 쓰게 될 것입니다. 사실 문체는 이제 요즘 그렇게 강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고요. 어떻게 보면 작가의 개성이 중요시되는 이 수필에서 오히려 이 문체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어때요? 문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나요? 그럼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 바로 소설의 3요소 중에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소설의 구성이란 이야기를 전개하거나 주제를 표현하거나 혹은 사건의 필연성 등을 염두에 두고 소설 속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인과관계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인과관계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배열하는 작가의 의도적인 계획과 이 방법, 이걸 우리가 구성, 플롯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플롯이란 말 혹시 들어봤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플롯이란 말 자체만 가지고는 이게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건지 그냥 작가가 쓴 게 구성 플롯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플롯을 이야기,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스토리라고 부르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 구성이 뭔지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토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토리, 즉 이야기가 사건의 연결에 따른 정리된 사건의 진술로 그리고 그 다음은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플롯 구성은요, 인과관계에 중점을 둔 사건의 서술로서 이로 인해 왜냐하면 이런 논리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건의 비약이라든가 돌발적인 어떤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인 복선, 이 복선도 여러분들 플롯의 한 기법이래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옛날에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호랑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산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먹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무서워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용감한 나무꾼이 나타나서 그 호랑이를 물리쳤다.
이렇게 진행되는 건 바로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이야기라도 구성, 그러니까 플롯을 달리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옛날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호랑이는 사람들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했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호랑이가 안 보이는 거야. 왜냐고? 궁금하지? 하루는 나무꾼이 산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스토리에서는 어느 날 나무꾼이 호랑이를 물리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플롯에서는 호랑이가 어느 날부터 안 보였어. 왜? 궁금하지? 하루는 나무꾼이 산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중, 그러니까 결과가 먼저 나오고 먼저 나왔어야 될 내용이 뒷부분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달리했더니, 플롯을 달리했더니 어때요? 내용이 훨씬 흥미로워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말로 해보면요, 여러 가지 사건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늘어놓는 서술 방식을 우리가 스토리라고 한다는 거고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진행하면서도 인과관계에 보다 중점을 두는 걸 우리가 플롯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면요, 철수가 죽고 영희가 죽었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스토리예요. 그런데 철수가 죽자 영희도 슬퍼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 이건 플롯이 된다는 겁니다. 철수를 잃은 슬픔 때문에 영희가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따르면서도 인과관계까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스토리보다 훨씬 발전된 그런 구성 방식이라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복잡하게 알고 있어야 되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라고 할 때 이렇게 따져가면서 말하지는 않아요. 스토리와 플롯을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 머리 복잡하게 알아두기보다는 그냥 플롯이 어떤 거냐라는 식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소설이 결국 이야기인 거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게 어떤 줄거리냐, 이게 바로 스토리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놨느냐, 그게 바로 플롯, 이렇게 우리가 여겨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 스토리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구성, 플롯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결론, 구성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짜임새라는 거. 작품 내용이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사건을 긴밀하고 짜임새 있게 나열한 거. 이게 바로 구성, 플롯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정말 별거 아닌 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플롯, 구성의 기능인데요. 4가지 기능이 있대요. 하나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사건을 전개시킨다라는 거, 방금 살펴봤던 내용이죠. 주제를 구현하는 기법이라는 거죠. 소설의 예술미를 형성하고요, 논리적이고 지적인 역할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학을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분예, 그러니까 말이나 글을 감동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아름답게 가다듬은 거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구성의 기능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네요. 같은 이야기라도 더 재미있게 전달하는 게 바로 구성, 플롯의 힘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요, 3번째, 구성의 전개 방식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건데 바로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 5단계, 이걸 우리가 이 전개 방식이라고 하죠. 작품에 따라서는 위기 단계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걸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단입니다. 발단은 소설의 시작 부분을 말하죠. 기본적으로 배경하고 등장인물들이 여기서 소개돼요. 그 다음에 사건의 실마리도 언뜻 제시가 되고 방향도 언뜻 나옵니다. 특히 등장인물, 주인공의 성격이 기본적으로도 나오고요. 분위기도 제시가 돼요. 작품의 분위기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전개인데요. 작중 인물들의 갈등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사건이 점차 발전되고요, 복잡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복선이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기 단계예요. 여태까지 전개되어 오던 이야기가 긴장감과 갈등이 점점 높아지고요, 또 해결되는가 싶더니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거나 사건의 극적 반전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로 절정, 클라이막스예요. 지금까지 전개되던 이야기가 숨가쁜 최고점에 이르는 부분인데요. 작중 인물들이 얼마나 선하고 악한지 그 성격도 완전히 명확해지는 단계예요. 그 정체를 드러내는 곳이죠. 갈등도 최고조에 이르르고요.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면서 사건이 해결되는 그런 전환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장 재밌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결말 부분입니다. 사건이 해결되는 단계죠. 모든 갈등과 위기가 해소되고요, 사건의 윤곽과 주인공의 운명도 분명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번에는 구성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중심 사건의 이 개수에 따라서 나누는 거고, 또 하나는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중심 사건의 개수에 따른 구성 유형은요, 단일 구성과 복합 구성, 피카레스크식 구성과 옴니버스식 구성이 있고요. 이 중에서 단일 구성은 간단해요. 하나의 인물이 하나의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는 구성인데, 이 단편 소설에 많이 쓰이는 가장 단순한 구성이죠. 복합 구성은 여러 인물이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주제도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구성인데, 이건 장편 소설에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장편 소설은 인물도 많고 그리고 다루고 있는 사건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단일 구성이냐 복합 구성이냐는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나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개수가 많은 것 중에서 추가로 우리가 피카레스크식 구성과 옴니버스식 구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이어지는 시리즈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옴니버스식 구성은 같은 주제를 지닌 독립된 이야기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좋아하는 먹을 걸로 비유를 해보자면,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코스 요리라고 할 수 있고요. 옴니버스식 구성은 모둠 회 요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꼬마전구랑 건전지 연결하는 그런 실험 다 해봤을 텐데, 이때 꼬마전구나 건전지를 일직선으로 배열하면 우리가 직렬이라고 하고, 위와 아래로 평행하게 나란히 배열하면 우리가 병렬 연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학 시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나오고 비문학 독해 지문에서도 나오고 그렇다는 거죠.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직렬 구성은 내용 1, 2, 3이 또는 순서 1, 2, 3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러한 구성이고요. 병렬 구성은 내용 1, 내용 2, 내용 3 이렇게 제시가 되는 구성을 말해요. 이 병렬 구성, 다른 말로는 병치라고도 하는데, 이런 병렬은 그 내용, 그러니까 의미 비중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보통 이 직렬에 해당하는 내용 배열은 순서, 흐름과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렬 구성은 내용 1, 2, 3이 순서 1, 2, 3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면을 끓인다고 했을 때 1.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인다. 2. 스프를 넣는다. 3. 라면을 넣는다. 이렇게 앞뒤 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순서, 이 흐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렬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글의 순서를 바꾸면 내용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병렬 구성은 이런 식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해놓고 치킨, 피자, 족발, 내용 1, 2, 3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다면 사실 이거는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치킨이면 치킨, 피자면 피자, 족발이면 족발,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가 의미 비중이 높거나 낮지 않고 각각의 의미 비중이 균형을 이루면서 동일하게 나란히 쓰여진 거, 이걸 우리가 병렬 구성이라고 하고, 위치를 바꾸어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의 의미 비중이 같기 때문이죠.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방금 살펴본 우리가 내용 구성에 있어서 직렬 구성이냐 병렬 구성이냐, 이게 여러분들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냐 옴니버스식 구성이냐와 그대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직렬 구성은 이 보통의 구성 방식이나 아니면 피카레스크식 구성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병렬 구성은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카레스크식 구성은요, 쉽게 말해서 시리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뽀로로, 그 다음에 타요 이런 거 봤었죠? 아니면 명탐정 코난 같은 거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주인공과 주요 인물들은 계속 나오면서 매회 다른 사건을 겪잖아요. 뭐 배경은 뭐 바뀌는 경우도 있고 뭐 안 바뀌기도 하고, 뭐 집에서 또는 뭐 놀러 가서 사건이 생기기도 하지만, 핵심은 이거죠. 같은 인물들이지만 매번 다른 독립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시리즈잖아요. 연작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소설에서도 이런 식으로 시리즈, 연작으로 나오는 게 바로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기저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연작 소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원미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카레스크식 구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피카레스크식 구성을 지닌 소설을 우리가 연작 소설이라고 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시리즈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작품의 예로는 박태원의 천변풍경, 그 다음에 이문구의 우리 동네,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이죠.
한마디로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전철, 지하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각각의 차량이 줄져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카레스크식 구성이 인물과 배경이 동일하면서도 일어나는 사건이 각기 다른 것에 비해서 옴니버스식 구성은 일어나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인물과 배경도 전혀 다른 독자적인 이야기를 한데 묶어놓은 그런 구성이에요. 원래 옴니버스는 합승마차라는 뜻이래요. 아까 우리가 피카레스크를 전철로 비유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옴니버스는 우리가 버스로 비유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버스에 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버스에 탄 사람들은 목적지가 비슷하거나 심지어 같아요. 그쵸? 즉 비슷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옴니버스식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독립되어 있는 따로따로의 이야기인데 주제가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구성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지 않나요?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나요? 이 영화는요, 사랑을 주제로 각각 다른 사랑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옴니버스식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포 이 짤로도 많이 돌아다니는 그 기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공포 이야기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옴니버스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해 보면 피카레스크식 구성과 옴니버스식 구성은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왜 그러냐? 하나의 주제에 여러 편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구성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카레스크식 구성이 인물의 변화가 없고 같은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인 반면에 옴니버스식 구성은 인물과 배경이 각각 다르다는 그런데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만한 작품 중에는 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른바 난쏘공이 이 옴니버스 형식과 좀 관련이 깊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옴니버스 구성에 가까워요. 그런데 몇몇 작품들은 인물과 사건 배경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옴니버스식인데 부분적으로 피카레스크 방식을 쓰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사건의 진행에 따라서 구성 방식을 나눠보면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이 있어요. 평면적 구성은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그러한 구성이에요. 다른 말로는 순행적 구성 또는 추보식 구성이라고 해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사건이 진행되는 거죠. 가장 흔히 그리고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고 가장 기본적인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고전 소설은 그냥 평면적 구성, 순행적 구성이 거의 100%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경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평면적 구성에서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하루에서 아침, 점심, 저녁이 될 수도 있고요. 어제, 오늘,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될 수도 있고 아기,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과거, 현재,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폭을 좀 넓힐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것과 짝을 이루는 구성이 바로 입체적 구성이라는 거예요. 입체적 구성은 역순행적 구성 또는 시간의 역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사건이 시간의 흐름대로 따라가지 않고 현재에서 과거로 간다거나 과거에서 미래로 간다거나 이런 식의 구성이 바로 이 역순행적 구성, 시간의 역전, 입체적 구성이에요. 현대소설에서 두드러지는 구성이고요. 문학작품 중에서는 김유정의 동백꽃이 바로 이런 역순행적 구성을 아주 잘 보여줘요. 여러분들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미드,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미드가 있는데 이 드라마의 시작도 역시 역순행적 구성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은 영화 중에 하나가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바로 이 역순행적 구성을 또 역시 잘 보여줍니다. 영화의 시작이 사건의 두 번째 날이고요. 영화의 끝부분이 첫 번째 날이에요. 다음으로 구성의 유형 중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액자식 구성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작품이 안쪽 이야기 내화와 바깥 이야기 외화로 이루어진 구성을 우리가 액자식 구성 또는 액자형 구조라고 합니다. 사진을 넣어놓고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우리가 액자라고 하잖아요. 이 액자식 구성은 그 명칭부터 바로 그 액자와 사진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사진을 액자 속에 넣어두는 것처럼 액자식 구성에서는 액자에 해당하는 바깥 이야기, 즉 외화가 있고 액자 안에 넣어두는 사진처럼 외화 안에 들어가는 안쪽 이야기, 즉 내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액자하고 사진 중에서 뭐가 중요하죠?
당연히 사진이죠. 마찬가지로 외화와 내화 중에서 중요한 건 바로 내화, 안쪽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액자가 없어도 사진만 있어도 되잖아요, 사실. 마찬가지로 외화가 없어도 내화만으로도 이야기 자체는 충분히 그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외화가 왜 있냐고요? 내화만으로도 충분한데 외화는요, 내화의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더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보다 바깥에서 뭔가 얘기하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뭔가 실마리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면 더 그럴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의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조, 그리고 구조의 핵심인 중심 플롯과 그 외곽의 종속 플롯으로 되어 있는 것. 정리하자면 하나의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성, 이걸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문학에서는 대표적으로 김동리의 무녀도라고 하는 작품이 바로 이 액자식 구성을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이 아라비안 나이트, 이 천일야화가 바로 대표적인 액자식 구성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안쪽 이야기 중에서 유명한 게 바로 얼마 전 영화로도 나왔던 바로 알라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은데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이 대표적인 액자식 구성이죠.